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려 후기 정치가 어떤 과정으로 변동되었는지 원간섭기와 공민왕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을 결정지었던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세조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조구제라고 하는 것은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당시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과 쿠빌라이 칸이 화약을 맺는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대체로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94쪽 아래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르면요, 대체로 고려의 정치적인 독립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를 몽골의 영토 내부로 편입시키지 않고 고려를 독립된 왕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몽골에서 고려를 자꾸 자기 영토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할 때 고려의 정치적인 독립을 계속 요구하는 근거로 이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에서 이제 고려를 자기 땅 안으로 이제 편입시키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한데, 그 반대 근거로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세조 구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고려 왕들은요, 충자 돌림을 쓰게 됩니다. 몽골한테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전에 고려 왕들이 태조, 광종, 성종처럼 조나 종을 쓰는 왕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부터는 충자 돌림을 쓰게 됩니다. 고려 왕이 몽골 황실의 부마이자 또 몽골 제국의 관료로서 이제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 몽골한테 충성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왕들의 재위 시기를 보면요. 즉위한 뒤로 쭉 죽을 때까지 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왕이 교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렬왕이 왕을 쭉 하다가 충선왕이 그 아들인데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었다가 또다시 충렬왕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원나라, 즉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몽골의 입맛에 따라서 왕이 계속 교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조라고 하는 현상이 거듭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고려라고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린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 조약이 맺어진 이후부터 공민왕의 반원 개혁이 시작된 무렵 때까지를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가 몽골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은 약속받았으나 결국에 간섭은 받게 된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정 간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몽골은 고려한테 영토를 요구했고, 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간섭 기구도 설치했고요. 고려가 이제 몽골의 제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몽골과 급이 맞는 그러한 관제를 한 단계씩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위상도 추락하게 되었고요. 고려가 몽골의 속국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수탈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영토를 빼앗았던 사례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고려의 동북쪽을 영토를 가져갔었던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강화도 북쪽 지역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항복을 주도했었던 이 고려인이 바로 이안사라는 인물인데요. 이 이안사는 이성계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의 천호, 이 몽골 제국의 관리인데요. 이 천호로 임명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가 몽골한테 협조해서 일본 원정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일본 원정을 주도했었던 기구가 정동행성입니다. 그런데 일본 원정이 2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실패한 뒤에도 정동행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려의 인적, 물적,
이런 자원의 수탈하기 굉장히 좋았던 기구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정동행성의 장관인 우승상 자리에 고려 국왕을 앉혀놓고 고려 국왕을 몽골 제국의 관료로서 이제 취급하게 되니까 고려를 간섭하기 되게 좋은 기구였습니다. 자, 따라서 고려가 몽골의 내정을 간섭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 국왕은요, 정동행성의 승상이면서 이제 몽골 제국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원황실의 사위, 즉 부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를 몽골 제국의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위의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고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해동천자로서의 황제국 체제에서 제후국 체제로 수준이 한 단계씩 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위상도 떨어지게 되니까 고려 국왕은 몽골 황제 입맛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가 쫓겨났다가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했고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고려가 몽골 제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 격화되었던 관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조나 종을 쓰고 있었던 왕의 칭호가 충땡왕으로 바뀌기도 했었고요. 황제국으로서 썼던 이런 용어나 관직명들이 원간섭기 이르게 되면 제후국 수준으로서 한 단계씩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국가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친원 세력, 우리가 권문세족이라 부르는 일부 사람들은 이럴 바에는 아예 고려를 원나라에 편입시키자라고 하는 입성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로부터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당했을 겁니다. 금, 인삼뿐만이 아니라 당시 몽골 제국의 지배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고려의 사냥용 매, 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환관, 공녀, 남자들은 환관으로서 잡아갔고 여자들은 공녀로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결혼한 여성은 잡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몽골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때 끌려갔던 여성들 중에 기씨 여성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몽골 제국의 황제였던 그 당시 토곤 테무르의 눈에 들어서 몽골 제국의 제2황후로 책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황후의 오빠들은 이제 여동생이 세계 최강 대국인 몽골 제국의 황후가 되었으니까 당시 고려 왕들과 맞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든든한 백이 몽골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몽골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댔던 친원 세력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기철을 비롯한 기씨 집안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벌 출신이거나 무신 정권계 출세한 가문 출신이기도 했지만 몽골에 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몽골어 통역을 할 줄 아는 통역관 출신이거나 혹은 국왕이 몽골 제국에서 왕세자 시절을 보낼 때 이들을 보조한 측근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용어로 총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몽골어 통역관 출신이거나 국왕의 측근 출신이거나 혹은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친원적인 성향의 권문세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황후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고려 안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누렸을 거고요. 이 막강한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최고 권력 기구였던 도평의사사를 이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평의사사는 이성 육부를 대신해서 고려 후기의 최고 통치 기구가 되었던 회의 기구예요. 고려 전기에 도병마사가 있었죠. 제신과 추밀이라고 불리는 고려 전기의 재상들이 있는 기구였는데 이 도병마사가 최고 국정운영 기구로서 확대된 겁니다. 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고려 후기에 권력의 핵심이 되는데 이 기구를 권문세족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막대한 넓이의 땅을 경영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린 이렇게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대토지를 농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부여받은 땅이었는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공무서를 위조하고 또 백성들의 땅을 빼앗음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사유지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었던 농장입니다. 자, 따라서 원래 고려 전기에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들 이 시기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제 몽골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황후를 비롯한 사람들이 몽골 황실로 가게 되면서 몽골 황실 내부에서 고려의 양식, 고려 본뜨기라는 의미에서 고려의 풍습인 고려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불교 문화도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티베트 불교에서 만들던 탑 양식을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포 양식, 원래는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이 고려 전기에 있었는데, 한 기둥에 공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많은 포를 두는, 공포를 두는 이런 다포 양식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공포가 많으면 지붕을 떠받치는 이 공포가 많으면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서 막 사찰을 지을 때 많이 썼던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위에서 보면 아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고려 전기는 원래 다각 다층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다각 다층탑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층수가 일단 많으니까요. 이 다각 다층탑을 계승하면서도 원나라 불교의 영향을 받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포 양식인데요. 황주 성불사 응진전에서는 대표적인 다포 양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요,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유학, 신유학도 들여오게 돼요.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사람은 바로 안향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성리학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한 인물이 안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또 들여오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계기로 해서 고려에 드디어 성리학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리학은 고려 사회 그 당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죠.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고려가 천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 사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개혁 사상으로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성리학을 들여오고자 주도했었던 당시 유학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사대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으로 새롭게 무장하면서 당시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벌였던 이 일군의 유학자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친원 세력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몽골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국왕이 새롭게 등장했으니 우린 이 사람을 공민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세기 중葉부터 원나라 세력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 힘이 약해지게 되니 이를 이용해서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바로 원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는 조치와 그리고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356년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반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내정 간섭 기구였었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몽골이 고려로부터 빼앗아갔던 땅 중에 두 가지는 돌려받았고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쌍성 충관부 지역인데요. 이곳을 공격해서 그 이북의 영토까지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던 명나라와도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고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복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의 국왕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정방을 혁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이 반원개혁의 초점은 좀 더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기도 했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홍건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홍건적은요, 우리나라에 1359년과 61년에 두 차례 쳐들어오게 되는데, 홍건적이 원나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중에 북쪽에서 원나라 군대한테 좀 밀렸던 홍건적이 우리 국내 고려의 내부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1차 침입은 적당히 막아냈지만 2차 침입 당시에는요, 개경이 함락되면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그 당시 복주라고 불렀는데요. 이 복주 지역까지 피난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반원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공민왕이 안동에서 돌아왔는데 그 직후에 또 살해당할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공민왕은 반원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권문세족을 압도할 차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도 신진사대부와도 아니 그 거리가 있는 홀로 소연한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등용된 사람은 신돈이란 사람이었고요. 이 신돈이란 사람을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고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었던 대토지, 즉 농장을 개혁하고자 왕권 회복을 위한 사회개혁을 추진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승려 출신이었던 신돈을 등용해서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었던 불법적인 농장을 폐지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었는데 이 노비들도 원래 신분으로 환천시켜 주게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균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도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국자감이 있었는데 이 국자감이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건설하면서 학교를 다시 짓습니다. 이게 성균관인데 그 전과는 달리 이제 성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양성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민왕의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홍건적의 침입을 받기도 했고 권문세족들이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반발이 심했고 뿐만이 아니라 공민왕 본인도 자제위라고 하는 측근 집단한테 살해당하면서 이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학습지 보면 이 시기에 목화가 드디어 전래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목화가 드디어 고려에 들어오면서 면으로 옷을 지어 입게 되었고요. 이 면으로 지은 옷감, 즉 목면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고려 후기의 정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를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원간섭기는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추진하면서 끝나게 되었고 공민왕 이후에 어떤 정치 과정을 거쳐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지 그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